장애 유형은 15가지가 있어요. 15가지가 이제 현재 그 우리나라 법적으로 분류된 장애 유형이 15가지가 있는데, 보시는 것 같이 지체, 뭐 시각, 뇌경련, 언어, 안면, 심장 이렇게 여러 개 있고, 이제 뭐 호흡기, 장루, 뭐 간질 이런 거는 내부 이제 장기, 이제 성인이 돼서 어떤 장기가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이제 후천성 장애인 거고요. 이제 대부분 이제 장애인의 대표가 이제 지체장애. 지체장애도 뭐 태어나서부터 선천적도 있고, 그리고 교통사고나 어떤 이제 사고로 인해서 후천성도 있고, 그리고 시각장애도 마찬가지예요. 시각장애도 이제 앞이 안 보이는 건데, 시각장애도 후천성이 있고 선천성이 있고 청각장애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 중에서 저희가 수화랑 연결된 거는 청각장애잖아요. 청각장애는 대부분 언어장애가 같이 와요. 왜냐하면 우리가 소리를 들어야 말을 배우는 거잖아요. 엄마란 소리를 계속 들어봐야 엄마란 말을 배우는 건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언어장애가 대부분 같이 와요. 그래서 선생님 넘겨주셔야 되는데 도움을 받고 가셨네. 그리고 장애 등급은 1급부터 6급까지 있어요. 1급부터 6급. 1급이 중증이고 6급이 경증이에요. 그러니까 1급이라고 하면은 누구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상태가 1급이에요. 그러니까 지체장애로 치면 혼자서 뭐 밥을 못 먹는다거나 뭐 혼자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태. 그리고 시각장애는 이제 전맹이 돼가지고 그 뭐 누구 도움 없이는 뭐 생활하기가 밥을 먹는다거나 이제 바깥에서 생활하기가 어려운 상태. 근데 청각장애는 지체장애 시각은 1급부터 있는데요. 청각장애는 1급이 없어요. 2급부터 있어요. 그러니까 청각장애는 듣지는 못하지만 보이고 신체는 건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거 혼자서 생활은 가능하잖아요. 근데 청각장애도 1급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들은 언어장애랑 중복장애가 있을 때. 그러니까 청각장애는 2급부터 있고요. 언어장애, 말을 못하는 언어장애는 3급부터 있어요. 그러니까 들을 수 있는데 선천적으로 뭐 말을 못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3급부터 있어요. 근데 2급이랑 3급이랑 두 개 다 가지고 있으면 중복장애로 1급이 나와요. 그러면 청각장애도 결국은 1급이라는 거는 누구의 도움 없이 살 수 없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 청각장애인들한테 뭐 영화도 옛날 영화 보면 뭐 벙어리 삼룡이, 백치 아다다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청각장애를 비하하거나 좀 지능이 떨어지거나 이런 식으로 많은 그런 영향 때문에 좀 지능이 떨어진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 그렇진 않아요. 지능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시각장애도 옛날에 뭐 맹인이라고 하거나 뭐 시각장애인이라고 하거나 이렇게 했는데, 옛날에는 뭐 장님 뭐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좀 인식이 그렇긴 한데, 오히려 시각장애인들은 더 똑똑한 분들이 많고요. 청각장애인 분들도 뭐 박사도 있고 발레리나도 있고 뭐 예술가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어요. 조금 달라요. 진짜 우리 지적장애나 진짜 지능이 떨어지는 건 지적장애나 뭐 이제 자폐처럼 그런 이제 뇌에 관련된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 대부분의 장애인은 지적 능력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장애들이 대부분이에요. 그 용어를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장애인이잖아요. 장애인이 있고 우리는 비장애인이에요. 장애인, 비장애인. 근데 어떻게 많이 쓰시냐면 정상인. TV나 뭐 이런 데 봐줘요. 뭐 정상인들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정상인이면 여기 비정상인이에요. 그러니까 용어가, 공식적인 용어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그리고 또 특히 장애우라는 말도 많이 써요. 공식적인 데서도 장애우라고 많이 나오는데 그것도 틀린 말이에요. 장애우도. 그 장애우도 공식적으로는 안 되고 장애인이 맞고요. 그리고 비장애인이 맞아요. 그리고 농아인하고 청각장애인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왜 말을 저기 다르게 하냐면, 청각장애인은 장애상 분류인 거예요. 장애인 15개 중에 귀가 안 들리니까 청각장애인인 거고요. 청각장애인이라고도 하고 농아인이라고도 하잖아요. 농인이라고도 하고. 근데 농인은 어떤 개념으로 분류를 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일본어 쓰는 일본인, 중국인, 미국인처럼 농아인,
수어를 쓰는 수어라는 언어를 사용하는 농아인 그런 분류인 거예요. 그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농인들이 생각하기에 이왕 불려지는 거면 농아인 청각장애인이세요? 이거보다는 농아인이세요라고 하는 게 더 좋겠죠. 그리고 실제도 본인들도 다 농아인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고요. 또 우리는 반대로 농아인이 있으면 우리는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청인이라고 그래요. 청인. 청력이 건강한 청인. 그래서 그리고 아니면 건청인. 보통 청인이라고 하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농아인을 만나면 이렇게 막 수화를 쓰잖아요. 근데 이제 수화를 쓴다고 다 농인은 아니에요. 저도 이제 농인 만나면 수화만 막 쓰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농인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뭐 외국에 가서 한국 사람 만나면 반가워서 인사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수화를 배웠으니까 농인들 만나면은 먼저 말 걸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좀 그냥 수화로 쓱 저기 하긴 그렇고 농인이세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전혀 신뢰가 아니에요. 그분들한테. 왜냐면은 외국 가서 그냥 한국 사람 만나면 뭐 한국에서 한국인이세요? 이런 개념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농인들 만나면 그냥 자연스럽게 농인이세요? 라고 물어보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분들이 농인이라고 해서 장애인에 대한 뭐 이런 저희가 장애인 중에서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부심이 가장 강한 장애인 유형 중에 하나가 청각장애 농아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수화를 배우러 왔잖아요. 우리가 작년까지는 수화라고 썼어요. 수화. 다 수화 통역사, 뭐 수화 언어 뭐 이렇게 썼는데 그 용어가 바뀌었어요. 법적으로 바뀌었어요. 수화가 2014년인가 그 언어법으로 제정이 됐어요. 수화 언어법으로 제정이 됐고요. 그 언어로 인정받으면서 용어도 수어, 영어, 국어, 중국어, 영국어처럼 수어, 언어로 그런 언어의 개념으로 수어라고 인정이 됐고요. 그 대한민국에서 지금 국가 지정 공용어예요. 그러니까 국어랑 수어 두 가지. 네. 청각장애인들은 듣지를 못하잖아요. 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소리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차 소리 그 부모들이 제일 듣고 싶어하는 소리가 자녀 목소리예요. 자녀 목소리. 소리를 들어보지 못하기 때문에 말은 자연스럽게 이제 태야 되는 거예요. 소리는 다 내요. 뭐 소리도 지르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뭐 하는데 이렇게 말 발성이나 이런 것들이 연습이 안 돼가지고 말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청각장애인들도 말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 어릴 때부터 훈련을 많이 받았다거나 부모들이 강하게 이제 계속 집에서 말을 하겠다거나 아니면 언어 치료를 꾸준히 받았다거나 하면 청각장애인도 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 언어 치료실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50분에 한 5만 원 정도 해요. 굉장히 고가잖아요. 그래갖고 그 아이들한테는 뭐 바우처제도 해가지고 이렇게 기회를 주긴 하는데 한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40분 정도 그러다 보니까는 효과를 보기가 어렵죠. 일주일에 한 번 40분, 50분 해가지고는 고액 너무 비싸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현실적으로 지금 제도상으로는 언어 치료를 많이 받아서 청각장애인들 말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사회적 제도는 없는 거예요. 근데 청각장애는 그래서 어떤 신체장애가 아니고 의사소통장애예요. 우리가 지체장애인들은 뭐 물건 갖다 주고 되거나 도움을 드리면 되고 시각장애인들은 잡아드리면 되지만 청각장애인들은 수화를 많이 배우면 그만큼 장애가 줄어드는 거예요. 수화를 배운 사람들이 늘어나면 그만큼 장애의 불편함은 줄어드는 거예요. 그 헬런 켈러가 청각장애랑 언어장애랑 시각장애랑 다 중복장애였잖아요. 근데 설리반 선생님이 이제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됐지만 이제 어느 기자가 물었대요. 만약에 하나님이 한 가지만 하게 해주신다고 하면 보고 싶냐, 말하고 싶냐, 듣고 싶냐 뭐 이렇게 물어봤대요. 근데 헬렌 켈러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 시각장애인들은 사물하고 멀어지는 거지만 청각장애인은 사람하고 멀어지는 병이라고 자기는 들어보고 싶다고 소통하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청각장애가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장애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셨지만 여기 청각장애인이 딱 한 분 앉아 계셨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제 수화를 할 줄 아니까
중간중간 이제 우리가 분위기가 어떻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또 제가 수화를 하면서 이분들이 얘기하면 또 그 말도 전해주면서 같이 이렇게 공유를 했는데 만약에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고 다 비장애인이에요. 근데 농아인이 한 명 여기에 꼈다고 생각을 하면 그분은 보고도 거기 껴있는 게 아니잖아요. 앉아는 있지만 함께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생활들이 되게 다반사예요. 대부분 수화를 못하니까. 한번 올려주세요. 그래서 청각장애인들하고 말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청각장애인들은 수화를 제일 편해하고 좋아해요. 본인들의 언어니까 당연히. 필담으로도 할 수 있는데요. 글씨로 써서 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고 글로 대화하는 거는 되게 한계가 많고 뭐 그분들이 또 은행을 가서 통장 개설을 하나 하려도 그거를 다 굉장히 요즘 물어보는 것도 많잖아요. 뭐 본인확인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동의도 해야 되고 근데 그거를 다 필담을 한다고 하면 남들보다 훨씬 많은 시간과 불편함이 생기겠죠. 본인도 불편하지만 상대도 되게 불편한 거예요. 비장애인도 되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통역사라는 직업이 수화 통역사라는 직업이 생긴 거고 이제 국가공인 자격증으로 이제 자격증 제도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전국에 한 2,000명 조금 안 될 거예요. 지금 수화통역사들이 이제 활동을 하면서 그 방송도 하고 뭐 수화통역센터라는 이제 전국에 한 200여 개 있으니까 수화통역센터라는 데 취직도 하고 이렇게 되게 영역이 다양하게 활동을 하는데 이게 언어법이 되면서 그게 갑자기 영역이 확 확장돼 버렸어요. 지금 예를 들면 병원도 세브란스나 뭐 어느 병원 곳곳에 이제 수화통역사를 배치를 하고 시청에도 배치를 하고 뭐 점점 배치가 늘어나는데 통역사는 되게 상대적으로 되게 적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회복지 하시는 분들한테 그 만나면 이제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사회복지사는 전국에 한 30만 명 돼요. 뭐 쉽지는 않지만 한 2년 정도 사이버를 하던 대학을 하던 학점을 이수하면 사회복지사는 자연히 딸 수 있는데 수화통역사는 비슷한 기간 할애를 해도 비슷한 기간 할애해서 수화통역사를 자격증을 따면 수화통역사보다 훨씬 좋은 대우도 받고 그리고 어차피 다 같은 사회복지 하는 일이거든요. 장애인들 복지 일인데 그냥 사회복지사를 하는 것보다는 사회복지사 할 거면 수화를 배워서 수화통역이 가능한 본인의 어떤 그런 익혀놓으면 굉장히 영역이 굉장히 넓어져요. 대우도 다르고. 그래서 그리고 그거는 어떤 학점일 수가 없어요. 공부하고 뭐 이렇게 해서 시험 합격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면허시험처럼 합격하면 되는 거니까 수화통역사 이렇게 좀 젊은 친구들 제가 그 항공 승무원 학원에서도 강의를 했었는데 거기는 이제 승무원 학원이에요. 근데 거기는 왜 수화를 배우냐면 그 청각장애인들 이제 승객이 탔을 때 자기만 돋보이는 거잖아요. 남들 다른 승무원은 할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물어보니까 면접 때 이제 뭐 수화로 하면서 자기를 홍보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수화를 정기적으로 계속 기수마다 계속 수화를 강의가 의뢰가 들어오고 하기도 하고 해요. 통역사 자격증을 따기가 어렵나요? 이게 언어랑 똑같은데 쉬워요. 왜냐면은 배워봐서 알잖아요. 수화가 그럼 실기, 필기, 그다음에 네. 실기 필기 4과목, 청각장애인에 의해 수화통역사 기초, 장애인에 의해서 4과목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지금 문제집도 다 나와 있고요. 그건 어디 학원은 아니고 수화 교육원이 있어요. 서울에 충정로에 교육원이 있는데 교육원에서 해도 되고 대부분 혼자예요. 저도 혼자 했어요. 저도 혼자 해갖고 평균 60점 이렇게 1차 합격하고 2차는 수업, 통역, 동시 통역하고 이런 거 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시험을 보는데 다른 외국어 시험보다는 훨씬 쉽고 일반 자격증 시험보다는 조금 어렵고 그래요. 근데 이게 수화는 꾸준히 하면 다 돼요. 왜냐면 우리 외국 가서 언어 열심히 하면 자연스럽게 대화되고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수화는 좀 꾸준히만 하면 가능한 시험이 그러면 1년에 한 번 있어요. 네, 1년에 한 번. 그리고 이제 실기 시험은 충정로 거기 교육원 가서 이 동네에서 하는 이렇게 하는 거는 그냥 기본적인 수화 대화를 배우는 거고
시험을 보려고 준비를 하려면 그런 이제 교육원 같은 데 가서 그 코스가 있어요. 저 코스 밟으면은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붙어요. 오래 하시는 분들은 다 붙어요. 그리고 그 우리는 말로 이렇게 하면서 억양으로 감정 표현이 다 되잖아요. 억양으로 뭐 싫어라는 말도 억양으로 뭐 싫어 이렇게 하면은 좋다는 싫다는 의미가 또 달라지고 또 뭐 싫어 안 돼 뭐 안 돼 다 다르잖아요. 억양으로 표현하는데 청각장애인들은 표정으로 해요. 표정 감정 표현을 표정으로 해서 우리가 수화를 하지만 수화는 사실 손을 보고 있지 않거든요. 대화할 때 손 보고 있지 않아요. 얼굴 보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얼굴 보고 손은 부수적으로 같이 보는 거예요. 그만큼 얼굴 표정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청각장애인들 만나면 우선 좀 환하고 밝은 얼굴로 하는 게 좋죠. 일반인보다도 일반은 그냥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해도 되지만 농아인들한테 조금 더 밝은 모습을 하면 본인한테 이렇게 가만히 이제 인상이 좀 딱딱하거나 어두우신 분들이 있으면 농민들한테 저분 화났나? 막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요. 중요한 것만 할게요. 아까 중복되는 것도 있고 청각장애하고 언어장애는 관련이 많아요. 많고 그리고 청각장애인들 다 수어를 할 수 있느냐?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에 농아학교가 있어요. 농아인들은 농아인 학교를 다녀요. 농아학교를 다니는데 그 농아학교가 있고요. 구아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부모님이 내가 비장애인인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청각장애인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애가 이제 농아학교를 보내겠다고 대부분 엄마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일반 학교를 보내거나 구학교를 보내서 말을 배우게 해서 사회에 이렇게 하려고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옛날에는 구학교가 많았어요. 구학교가 뭐 애화학교도 그렇고 삼성에서도 학교를 운영을 해요. 삼성 농아학교라고 운영도 하고 그리고 그 야구로 유명한 농아학교 있는데 거기가 애화학교인가? 거기도 구아학교예요. 거기도 수화를 안 쓰고 다 농아인데 말로 가르치는 입 모양을 보게끔 가르치는 거예요. 구아학교라고 하는데 왜냐면 이제 부모들이 원치 않고 그게 아이들한테 사회생활에서 바람직하다고 이제 부모님들이 판단해서 그렇게 교육을 했는데 지금 바뀌었어요. 이게 언어법으로 바뀌면서 구아학교에서도 구아랑 수화를 같이 가르친다고 하더라고요. 구아학교에서. 영화 글러브에 나왔던 그게 그 네, 그 학교예요. 그 글러브에 나왔던 학교가 구아학교에 거기 보면은 야구 영화. 네, 한번 넘겨주세요. 그리고 수화는 전 세계에서 동일하냐? 동일할까요? 안 그럴 것 같죠. 아예 안 그래요. 근데 일본만 비슷해요. 일본만 비슷한데 왜 그러냐면 그 수화가 정착된 게 일제시대 때 정착이 됐대요. 수화 보급되고 이렇게 정착이 됐던 시기가 일제시대라서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일본인 만나서 수화를 하면 어느 정도 대화가 돼요. 그리고 전국에서 동일할까요? 아주 똑같진 않더라도 조금 말이랑 똑같아요. 그 사투리 있어요. 사투리 네. 그런 단어 이런 게 예, 조금 다른 단어를 다르게 표현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사투리처럼 표준수화가 있어요. 표준수화 사전도 있어요. 표준수화가 있는데 그 지방마다 약간 다른데 우리가 뭐 전체적인 맥락에서 뭐 단어 하나 틀리다고 대화가 안 되지는 않잖아요. 뭐 그것처럼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전혀 대화하는 데는 문제 없고요. 욕 없을까요? 욕? 있을 욕 겁나 많아요. 욕 있을 거 같아. 욕 많더라고요. 개새끼. 나중에 다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뭐 이거는 뭐 중요하진 않지만 우리 흰장갑 만약에 공연할 때 보면 깔끔한 옷 입고 막 공연 이렇게 하잖아요. 사실 장갑 끼면 손가락 되게 정확히 해야 되거든요. 대화할 때 장갑 끼고 하면 뭐 대화가 안 돼요. 근데 이제 예쁘게 보이려고 장갑 끼는데 농민들이 볼 때는 좀 좋은 건 아니죠.
그리고 우리 방송 같은 거 보면 거기다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다 어두운 색이나 까만색 옷 입고 수화대 얼룩도 안 입어요. 뭐 줄무늬 이런 거 안 입어요. 거의 검은 손 모양 정확하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검은색 정장이 예, 정말 다 어두운 색 입는 게 기본이에요. 일본 수화는 70% 정도 비슷하다고 하고, 예, 넘겨주세요. 청각장애인들한테 말할 때 목소리를 크게 할 필요는 없죠. 어차피 들리는 게 아니니까. 근데 입모양을 하는 건 좋아요. 입모양을 정확히 해주면 도움이 돼요. 같이 수화를 하면서 입담 이거 하는 것보다 뭐 갔을 때 뭐 이런 입모양 같이 하면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그 청각장애인들이 입모양을 더 잘 보거든요. 우리 보는 것보다. 그리고 당연히 가장 선호하는 것은 수어고. 그리고 가족 중에 청각장애인들 있으면 수어를 뭐 기본적으로 조금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못하는 경우들이 더 많더라고요. 못하는 경우들이 뭐 부모가 장애인이면 자식이 어쩔 수 없이 배워서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자녀가 장애인이면 뭐 좀 어렵고 또 형제들도 어릴 때 뭐 이렇게 같이 뭐 대화를 많이 하면 모르더라고요.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 가정사에 무슨 중요한 문제가 생기면 그 가정사에도 통역사들이 가서 통역을 할 정도니까. 그리고 TV 화면에 수화 통역 이제 저도 이제 어떻게 표현하나 이제 공부하려고 이렇게 볼륨 줄여놓고 이거 보면요 잘 몰라요. 왜냐면 이게 동시 통역이고 너무 전문 용어들이 많고 그리고 이게 수어가 이게 표현이 한 수화로 여러 의미로 표현되는 것들이 되게 많아서 좀 어렵더라고요. 농인들은 이렇게 물어봐도 잘 모른대요. 잘 그냥 전체 이런 거는 알지. 성동작이 빨리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바로 동시를 해야 되니까 모르겠어. 네, 그 뉴스 그래서 뉴스 보고 저렇게 하면 되게 잘하는 전혀 그냥 뉴스는 다 100% 못 못 알아보고요. 근데 이제 비장애인들한테는 말 안 하죠. 그러면은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도 그렇게 이제 보급을 해놔야 돼. 요즘에는 뭐 예능 프로나 이런 데도 수화 많이 하고 뭐 뉴스나 뭐 복지 TV 같은 데 당연히 하고 뭐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수화. 웬만한 행사에 지방 행사에도 다 해요. 하잖아. 그리고 뭐 다 하는데 안 하는 경우들은 만약에 안 해요. 만약에 이제 신경 안 쓰거나 뭐 관에서 하는데 뭐 시청에서 뭐 하는데 사실 뭐 농아인이 올잖아요. 그 물어봐요. 농아인 몇 명 오시는데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농아인이 한 명이 오더라도 세워야 되는 거고 엎드려서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귀찮아요. 비용 지급되고 신경 써야 되고 이러니까 이제 배려를 안 해주는데 지금 법이 생겼잖아요. 청각장애인들이 해주세요 하면 거기서 왜요라고 하면은 이제 민원이 민원 제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의무적으로 다 해야 되니까. 그리고 청각장애인들은 대화할 때 영상통화를 해요. 영상통화를 이렇게 하는데 요금도 우리보다 싸요. 원래 영상통화 일반 통화보다 한 1.5배 비싸거든요. 근데 청각장애인들은 더 싸요. 기본적으로 장애인들은 35% 요금 할인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 뭐 손발 요금제라고 해서 뭐 이름은 여러 가지 통신사마다 다르지만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요금제가 있어요. 그래서 청각장애인들 일반 통화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통화는 뭐 한 30분 이렇게 넣어놓고 영상 통화를 많이 낸다는 거 이렇게 해서 장애인들을 위한 요금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장애인들은 영상 통화로 하는데 사실 요즘에 뭐 카카오톡이나 메신저나 이렇게 영상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사실 일반 쓸 필요도 없는데 이렇게 이제 영상을 보고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농인들한테 전화가 오면 일반인들 이렇게 받는데 농인들 이렇게 받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받고 있으면 사람들이 셀카 찍는 줄 알아요. 그래서 뭐 셀카 좋아하시나 봐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영상 통화를 이렇게 해요. 청각장애인 유전될까요? 유전이 있더라고요. 한 1-20%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대부분 부모가 장애가 있어도 유전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고 한 1-20%는 유전이 되는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부부는 기장애인이에요. 근데 자식들이 넷이 낳는데 뭐 셋이 농아인이거나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마 예전에 뭐 조상이 그랬다거나 뭐 이렇게 유전적으로 관련은 있는데 많지는 유전적인 것보다는 후천성이 많아요. 혹시 봤어요? 그런 집 있었어요? 예, 금천에도 여러 집 있어요. 파주에도. 근데 그 유전되는 게 유전이 아니고 이제 비장애인으로 태어났는데
왜 장애인이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지금은 많이 줄었어요. 지금은 유전이 많이 늘어났을 거예요. 예전에는 열병, 뇌수막염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청각장애인이 되면 바로 이제 병원을 갈 수가 없으니까 그냥 뭐 침 맞히고 없고 뭐 이러면서 달래다 보면 이제 청력을 잃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후천성이 많고 요즘에는 이제 유전이 많죠. 그 의학이 발달하고 병원이 이제 자유롭게 다닐 수 있으니까 후천성은 줄어들었는데 유전적인 건 늘고 그리고 또 이제 노인들 노령화되면서 청력이 이제 퇴화되면서 생기는 청각장애도 늘고 그리고 한국장애 우리는 외국 나가 만약에 우리가 뭐 오스트리아를 갔는데 오스트리아 사람 만나면은 대화 한마디라도 할 수 없죠. 청각장애인들은 대화가 다 돼요. 왜냐면 몸짓 언어잖아요. 표현해서 몸으로 표현해갖고 예를 들어서 뭐 그 식당이 어디예요? 물어보면 우리가 뭐 영어로 식당이 어디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 없잖아요. 외국말로. 근데 청각장애인들은 뭐 이게 먹는 거고 수화로도 먹는 거고 이렇게 뭐 먹는 거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표현하면 의사들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청각장애인들은 되더라고요. 그리고 청각장애인 부를 때 큰 소리 내거나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겠죠. 이렇게 톡톡 이렇게 깜짝 놀라지 않게. 왜냐면 이렇게 툭 치거나 갑자기 신고하면 이렇게 놀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가볍게 쳐서 아니면 이렇게 앞에 이렇게 표시를 해서 이렇게 농아인들하고 하면 되고요. 근데 만약에 농아인 빨리 있으면 직접 가야 돼요. 농아인들은 불러서 안 들리니까. 직접 가서 뭐 안녕하세요, 뭐 농아인이세요? 뭐 이렇게 물어보면 되고 아니면 툭툭 쳐서 이렇게 하면 되고. 그리고 그 청각장애인 그 의학이 그 이비인후과에서는 되게 완전히 획기적인 발명이라고 하는데 그 인공아우라고 해서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수술이 있어요. 그 달팽이관에 저도 최근에 이제 들은 얘기인데 인공아우 관련해서 이제 얘기 상담을 하다 들은 얘기인데 귀에서 이렇게 귀가 소리로 들어가면 뭐 어디를 통해서 이제 달팽이관 안에 뭐 해파리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어떤 걸 흘러서 이제 뇌로 전달이 돼갖고 소리를 감지하게 되는 건데 그 청각장애인이 되는 이유가 이 해파리 같은 게 그 전달을 못 해준다는 거예요. 그 달팽이관 안에 있는 그 안에서 이제 기관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수술을 하냐면 귀 뒤를 이렇게 째가지고요. 그 뼈를 이렇게 조금 깎아내서 요만한 기계를 안에다가 삽입을 해요. 그래서 달팽이관으로 전기로 연결을 하게끔 해서 그 전류를 통해서 뇌로 대화가 소리를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래 원래 비장애인이었는데 그거 수술하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의 말에 따르면 기계음처럼 들린대요. 그러니까 들리긴 들리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대화 소리처럼 안 들리고 기계음처럼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기계를 통해서 전류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되게 획기적인 거죠. 우리가 볼 때는 획기적인 건데 그래서 대부분 장애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들이 거의 다 수술을 시켜요. 어릴 때 수술을 시켜서 말 가르치고 해서 이제 비장애인하고 이렇게 같이 자라게 하는데 농아인들은 좀 부정적이에요. 농아인들은 이제 어떤 아까 자부심도 강하다고 했잖아요. 농인이라서 수화를 쓰는 우리만의 고유 언어가 있는데 왜 굳이 뼈를 갖고 째고 기계를 삽입해서 이렇게 하나 이런 부정적인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뭐 반반이긴 한데 장단점이 있고 뭐 대상에 따라서 필요하면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비용이 되게 비싸요. 그게 제가 어느 분께 물어보니까는 3,000만 원 주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엔 몇 년 전만 해도 보험 대사 1,500이라고 들었는데 최근에 600이래요. 보험이 돼서 600이래요. 근데 그 수술을 하고 그 기계가 1,000만 원이래요. 이 기계 하나 이렇게 붙이는 게 그거를 만약 잊어버리면 1,000만 원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뭐 고가이기도 하고 배터리가 2, 3일밖에 안 간대요. 보청기처럼 배터리를 놔야 되는데 2, 3일 가야 돼서 한 달에 배터리 값이 한 5만 원 들고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서 누구나 막 이렇게 막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수술은 아닌데 왜냐면 이게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유지 비용이 좀 들다 보니까는 어렵거나 서민들은 사실 좀 쉽지 않은 수술인데 그런 수술도 있어요. 병원에서는 그 의사 선생님은
당연히 이 수술을 해야지. 그리고 이런 획기적인 들을 수 없는 사람한테 들을 수 있게 해주는 수술인 거잖아요. 다른 수술은 불가능하죠. 말할 수 있는, 말 못하는 사람을 말할 수 있게 하는 수술이나 뭐 지체장애도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들을 수 있는 거니까 되게 획기적이라고 하는데 뭐 수술 나온 지는 뭐 한 20년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해, 장애인에 대한 에티켓을 좀 말씀드리면, 지체장애인들한테 그 지체장애인들이 도움이 많이 필요하죠. 아니 휠체어를 가지고 다니기도 하고. 근데 그 제일 신뢰되는 게 뭐냐면, 그냥 보기에 막 문턱 올라가기 힘들거나 뭐 이렇게 문을 저기 해야 된다거나 내가 판단해서 도움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막 가서 나는 도와준다고 막 밀어주고 막 열어주고 막 갖다주고 막 해요. 근데 그게 불편할 수 있어요. 장애인들한테는 자기의 어떤 생활 습관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자기가 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도움을 받으면 되지만, 그냥 묻지도 않고 막 이렇게 가서 하는 거는 되게 불쾌해요. 그러니까 지체장애인들한테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가서 먼저 물어보는 게 중요한 에티켓이에요. 좀 도와드릴까요? 뭐 필요하세요? 이렇게 먼저 물어본 다음에 그분이 얘 뭐 좀 열어주세요, 아니면 좀 갖다 주세요 했을 때 갖다 주면 서로 고마운 건데, 이거는 실제 그런 사례도 있어요. 그 뭐 아가씨인데 휠체어 타다 이렇게 가다가 턱이 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남자가 가갖고 막 도와준다고 그 여자를 막 가슴을 이렇게 끌어안고 이렇게 앉혀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 입장에서는 되게 수치스러운, 남자는 도와준 거지만 여자 입장에서는 자기 몸에 함부로 아가씨한테 터치하고 수치스럽게 하는 그런 상황도 실제 많이 빈번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니까. 장애인, 지체장애인들한테는 좀 도와드릴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얼마 전에도 이제 은행 이게 24시 그 기계에 이렇게 여는 거잖아요. 휠체어장애인들은 되게 어렵거든요. 그거 뭐 자동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끙끙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당연히 이제 그냥 가서 제가 열어드릴게요 하고 하면 되죠. 제가 뭐 거기서 열어드릴까요? 이렇게 할 필요는 없죠. 그런 것까지는. 근데 이제 다른 좀 도움이 필요한이라고 판단이 되면 먼저 기본적으로 묻는 게 에티켓이고요. 청각장애인들한테 되게 뭐 청각장애인들이 들린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말을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분은 말을 못하는구나 생각하고 크게 막 얘기를 한다거나, 내가 이제 통역을 하려고 하면 잠깐만 계세요, 제가 하면 돼요, 뭐 이러면서 입모양으로 막 크게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화가 제일 편해요. 수화가 제일 편하기 때문에 좀 그분들이 뭐 만약에 필담으로 하기 원하면 뭐 글씨 가능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데, 뭐 들리긴 하죠,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들리긴 하죠,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뭐 글씨 모르는 분들 많아요. 문맥이 좀 다르거나. 왜냐면은 간단히 생각하면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데 들어보지도 않고 영어를 내뱉어보지도 않고 책으로만 영어를 배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영어책 보고 영어를 배웠다고 생각하면 한계가 있겠죠. 완벽하게 영어를 구사하기 어려울 거예요. 들어보지도 않은 말을. 그거랑 똑같이 농아인들은 소리를 들어보지 않고 글씨를 쓰는 거잖아요. 들어보지도 않고 말해본 적도 없이 글씨를 배우는 거기 때문에 조금 문맥이나 이런 게 달라요. 그래서 글씨 쓰는 게 좀 불편한 농아인들이 많아요. 글자는 알지만 어떤 이제 조사나 이런 것들도 수화는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시각장애인들은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옛날에 만난 적이 있어요. 옛날에 제가 이제 만난 적이 있으니까 가서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막 물어봐요. 근데 눈만 보이는 사람들은 목소리를 다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시각장애인들 만나면 안녕하세요, 저 예전에 어디서 뵀던 누구누구예요. 먼저 자기소개를 해주는 게 예의예요. 안 보이니까. 그리고 내병변 장애인이 저기가 지적장애인이 아니에요. 저희 엄마도 내병변 장애예요. 그 뇌출혈 한번 나가고 쓰러지고 나서 그 내병변 장애를 가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정신은 멀쩡해요. 근데 내병변 장애들이 이렇게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선천적으로 입이 이렇게 닫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들 많잖아요. 그러면은 막 이제 지능까지 좀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지능이 떨어지고 입 돌아가 있고 말 어눌하고 막 이러니까 이제 어르신들이 안 됐다. 쭈쭈쭈쭈 막 이래요. 근데 사실 지적장애인들한테도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런 내병면 장애인들에 대한 그런 오해들이 많아서 내병면 장애인들 대부분 막 몸 이렇게 불편하고 뭐 이렇게 그래도 되게 건강하고 아니 저기 정신 장애가 아닌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이제 우리 사소한 말 한마디에 되게 장애인들 상처받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런 상처는 몸에 익숙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계속 할 때마다 상처를 받는 것 같아요. 무슨 일 하시죠? 그 일이 뭐죠? 그거? 해설사죠. 해설사. 아, 문화해설사만 알려드릴게요. 이게 문화라는 수예요. 문화. 여기다 한번 끼고 여기다 끼고. 네, 두 번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쪽에 한번 이쪽에 성분하는 거. 문화 해설. 이게 설명하다라는 거예요. 그거 여기를 스치는 거예요. 해설사. 이게 사람이잖아요. 이게 남자고 이게 여자여서 이렇게 같이 하면 사람이에요. 그래서 문화 해설사. 이렇게 흔들어도 되고요. 그냥 이렇게 펴도 돼요. 저는 문화 해설사. 좀 더 정확하게 하려면 일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니면 그냥 저 문화 해설사예요 라고 해도 되고 문화 이렇게 여기 한번 겹쳐 이렇게 끼고 문화 해설 사람 문화를 해설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 개가 합쳐져 갖고 그 한 직업인 거. 그 이분들한테 그 단어 두 개만 더 맞춰주세요. 뭐? 관광이라는 거랑 역사. 관광은 이게 관광이에요. 여행. 귀 옆에다가 이렇게 앞으로. 뒤로 넘기는 거 아니고 앞으로. 여행, 관광. 그러니까 뭐 문화관광 해설사라면 문화, 관광, 해설사. 역사는 이게 사람이고 이게 사람이잖아요. 이게 쭉 내려오는 거 역사. 이 역사예요. 뭐 역사 해설해 드려요. 뭐 이렇게 해도 되고. 뭐 아무튼 붙이면 다 대화가 되겠죠. 역사. 이게 사람이잖아요. 사람의 어떤 이제 쭉 내려오는 역사, 뭐 해설, 문화 해설, 아니면 뭐 관광 해설. 그럼 당신은 무슨 일 하세요? 라고 또 물어볼 수 있겠죠. 당신은 무슨 일을 하세요? 라고 물어도 되고, 아니면 뭐 무슨 일 하세요? 라고 뭐 무슨 일? 하고 이렇게 좀 땡각해 두고 또 이제 질문의 표정을 하면 되고 무슨 일? 그럼 이제 노인들이 수화를 10가지만 배우면 상대방이 대화를 하면 못 알아듣겠죠? 그래서 그랬어. 뭐나 그냥 내 직업만 내 얘기하시고 물어보고 하면 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오 해설사. 해설도 이렇게 엄지 안 피고요. 해설사. 오늘 그 문화관광 해설사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특화된 단어 몇 개를 좀.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금 그 이제 해설과 관련해서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오늘 이렇게만 계시니까 오늘 궁금한 거 특별히 있으면 뭐 단어 몇 개.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왕비 이런 거 있잖아요. 원래 오늘 배우기로 한 단어 있었는데 왕이라는 단어는 왕 반지. 왕의 상징은 반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반지를 껴주고 손가락 뭐 가운데로. 가운데 손가락에다가 이렇게 반지를 껴주는 모양을 하고 왕. 왕비는 반지를 껴주고. 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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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뭐가 있을까요? 그다음에 뭐 전쟁. 전쟁? 이게 전쟁. 사람들끼리 막 이렇게 사람이잖아요 이게. 부딪히는 거. 사람들끼리 부딪히는 거. 서로 막 이게 싸우는 공격하는 거. 싸우는 건데요. 네? 싸움. 싸움. 이렇게 손을 안 하면 이렇게 하면 주먹을 이제 주먹으로 하면 주먹으로 싸움이고.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피플과 피플이 싸우고. 사람들이 이렇게 막 서로 공격하면 전쟁. 무덤. 무덤. 왕의 무덤. 그러면 이게 사람이 이게 죽다가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죽은 사람 위에다가 이렇게 무덤을 묘실 하나 만들어주면 돼요.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앞에 하나 요것만 하면 되는 거죠? 그쵸? 이거. 무덤. 그러니까 예를 이거 들어 왕릉이라고 하려면 왕의 무덤이잖아요. 그럼 왕 무덤이에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왕 무덤. 거기다 지화를 이제 배우면 예를 들어 왕 이름을 지화로 쓰고 왕 누구 있어요? 죽으나 인조. 인종고 저기 장릉이라고 하는데 장릉은 인종 인조의 왕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해도 돼요. 왕 무덤. 근데 뭐 무덤 앞에 서 있으면 꼭 무덤 안 해도 안 되겠죠. 해도 되지. 그냥 뭐 인종 왕 이렇게 하면은 인종왕의 무덤이구나 이렇게 설명이 되겠죠. 장군은 장군? 장군이요? 장군. 장 윤관 장군 장군. 장군은 수학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대장. 아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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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대장 우두머리 이런 수화예요. 아. 하나님. 뭐 어떤 이제 그러니까 우두머리. 그럼 앞에 보면 이제 뭐 장군이면 이제 군인. 군인의 우두머리 이렇게 하면 되겠네. 군인. 군인. 이게 그럼 윤관 장군을 총무는 얘기하면 이렇게 하면서 군인의 장군의 우두머리라고 장군이. 장군 장. 대장 뭐 이런 짱이야 이런 거거든요. 군인, 군대, 장군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생각이면 북한 한번 보면 북한. 북한은 저쪽이 북한이에요라고 할 수 있잖아요. 저쪽이 북한할 때는 북한의 상징이 붉은색이잖아요. 붉은색. 그래서 빨갛다라는 수화가 있거든요. 그 빨갛다 입술 밑에다가 이렇게 빨간 하고 이렇게. 빨갱이. 이거 무슨 의미예요? 이것만 하면? 뭐 이렇게 막혀 있다는 건가? 아니면 나눠져 있다는 건가? 그러니까 북한은 이렇게 표현한다. 네, 북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증강에 계시면 최소한 저쪽이 북한이라는 얘기를 해줘야 될 거야. 북한입니다. 그러면 저쪽은 북한입니다. 저쪽이 저쪽이 뭐 방향을 가르치면 저쪽이 저쪽이 북한입니다. 북한입니다.